이 김수현 그 저자가 이용하는 주된 어떻게 보면 경험적 이론적 논거는 그 물론 한국의 특수한 상황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주택의 금융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제 뭐 서구의 수많은 선진국들과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의 이제 집값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핵심은 다른 나라들도 다 올랐다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동형화라고 할까요? 우리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예전에 전에 쓰였던 책일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선방했다. 그래도 뭐 그런 말씀도 조심스럽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그랬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금융화라고 하는 프레임이 과연 한국적 상황을 설명하는데도 좀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의견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저자께서는 그 주택의 금융화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일단 쉽게 말하면 주택이라는 상품에 또는 이제 투자재에 금융이 이제 많이 개입하기 시작한 예. 현상들을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시장화되고 금융이 이제 개입을 함으로써 가격이 좀 더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주택의 금융화에 대해서 또 그 맥락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 주택 금융이라는 부분, 예. 그러니까 이 주택 금융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좀 더 그 주택 가격 상승 압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건전성 규제 툴로 사용이 되는 LTV나 DSR이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 금융을 얼만큼 누구에게 이제 허락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논의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생각해 볼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이제 제기하는 세 번째 질문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진단과 같이 예를 들어서 주택의 금융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주거권, 일반적인 사람들의 주거권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진단을 하셨듯이 주택 금융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금리도 좀 올려야 되고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하는데 두 가지 그 맨데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 안정이라는 게 이제 새로 들어와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금융 안정이라는 거는 부채가 이제 과도하게 쌓이는 걸 좀 경계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부채는 주로 이제 가계에서 최근 10년간 많이 올라왔고 가계 부채 대부분이 이제 주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주택 시장의 흐름을 사실상 굉장히 면밀히 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 안정이나 전체적인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관할하는데 이 금리 정책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택 시장 하나만을 보고 이제 움직이거나 통화 정책을 구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2016년에 그 기준금리가 1.25%까지 낮아졌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낮춘 배경이 그때도 이미 집값이 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을 때고 이제 그 주담대를 많이 받기 시작한 시기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그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과 전체 거시경제를 조화롭게 이제 운용하는 금리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부동산만 보고 정책을 하기는 이 금리라는 툴이 굉장히 무겁고 큰 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금융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주택금융 규제가 2022년 정도 수준까지 복귀를 해보면 결코 녹록한 수준이 아닙니다. 상당히 강한 규제를 해왔었고요. 그 LTV 40에서 뭐 이제 계속 완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요. 이제 뭐 50,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최초에게 좀 더 이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2023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등이 들어와서 좀 더 이제 더 확대되긴 했지만요. 그 LTV 수준이나 아니면 DSR 40 이거는 이제 크게 큰 틀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그렇게 이제 금융 규제가 약한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19년 12, 16 대책 이후에는 9억 이상은 LTV 20%로 깎고 15억 이상은 이제 전혀 해주지 않고 이런 굉장히 강력한 규제인데 이런 규제의 형태도 이제 선별적으로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강한 규제의 형태가 사실 잘 떠오르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네. 결국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그런 굉장히 안정성, 혹은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노후 자신의 어떤 여생, 동시에 어떤 자녀들에 대한 어떤 시작을 돕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주택복지라고 거의 할 수 있을 만큼 주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말 그대로 그냥 그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약간 말장난 같은 것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아까 주택과 정치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선거 때만 다가오면은 이 주택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이 이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이제 부동산 이거 안에 있는 거라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자는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정치에 따라서 정책이 막 이상한 것들이 난무하고 또한 뭐 정책이 바뀌고 너무 쉽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사실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폐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이제 여기서 포퓰리즘으로 묶이는 것들이 뭐 반가 아파트 혹은 뭐 대규모 물량 공급 계획 뭐 거의 이렇게 뭐 250만, 300만 정말 이렇게 뭐 어디다 어떻게 할 건지 재원은 뭔지도 얘기 안 하고 마구 던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세제의 상황에 따른 막 등락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퓰리즘으로 규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선동주의자 일종의.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강남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가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우리도 그들만의 리그를 인정하자라고 이분 얘기하죠. 그거 인정하고 그 안에서 뭔가 되게 안정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주거의 어떤 그런 그 것들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각과 좀 반대되는 주장을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으로 묶는 것. 그다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순히 주택 소유뿐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좋은 곳에 자산 가치가 될 만한 어떤 주택을 가져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자체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좀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까 뭐 금융정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대출 같은 데 있어서 상환하기 어려울 수준의 대출 같은 거는 아예 못하게 해야 된다는 식의 말씀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계속 키로 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경제학자로서 교수님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김세현 저자께서는 이제 낭만주의하고 선동주의를 좀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낭만주의는 싸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이제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자라거나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선동주의는 세금을 올려서 오히려 집값이 뛰었다라는 어떤 주장들은 선동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론에서 이런 것들을 뭐 낭만주의든 선동주의든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차분하게 한국의 주택시장과 그 시장을 구성하는 여건을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을 찾아보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대의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값 아파트 이게 재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대규모 물량 공급 계획 사실 우리나라가 저는 공공택지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양질의 주거 지역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살펴본다면
70년대 강남 개발이 있고요. 그다음 목동도 개발하고 고덕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80년도에는 택조법을 만들어가지고 주요 이제 일기 신도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그 서울 그 외곽의 위성 도시들을 만들어서 양질의 주거지, 대규모 주거지를 조성을 했죠. 대규모 주거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라는 어떤 빅 플레이어,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내가 소셜 플래너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는 그 아파트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토지라는 게 사실은 이게 획득해서 합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토지를 획득해서 합쳐서 큰 어떤 택지를 만들어내도 거기에 이제 상하수도를 넣고 도로를 깔고 하는 그런 모든 인프라 작업들을 민간에서 다 하기라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또 대규모 물량 공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향후 인구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가 거의 확실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규모 물량을 공급할 만한 어떤 재정적 여력이 그 이외에 이제 선순위에 있는 국가 정책의 선순위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좀 낭만적인, 즉 말하자면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낭만적인 정책을 구사해도 되느냐라는 표현이라면 예,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선동주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올리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선동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집값과, 그러니까 매매 가격과 임대 가격의 관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그 사용자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저 코스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세금은 결국은 임대료 대비 집값을 낮추는 요인이에요. 세금을 올리면 보유보다는 임대로 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세금을 올렸는데 그게 더 집값에 악영향을 미쳐,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어 라는 주장은 사실은 단순하게 보면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세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만큼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만약에 이 세금이 지금 올렸는데 영원히 오른 세금으로 내가 보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오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기대를 경제 주체들이 하게 되면은 그건 결코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세금이 좀 과도하다라고 하면 이제 정치적인 소요가 이제 향후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미 이제 참여정부 때 그런 러닝을 한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이 지금 이제 올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야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람들의 행태가 세금을 올렸는데 그럼 집을 좀 이따 팔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태가 다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렸는데 그래서 집값이 올랐어라는 그 논리는 조금 좀 과도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은 이제 서울이 이제 반응이 변동성이 큰 것도 맞고요. 임대든 매매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택은 상당히 서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호를 0부터 1까지 보면은 보통 0.85 정도 되는 선호되는 주택들이 주택 경기에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호가 먼저 오게 되고 그 0.85나 8 정도 되는 그 선호 주택이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강남 상권 어느쯤에 이제 위치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책을 구사할 때 그 지역을 잘 모니터링하고 그 지역의 흐름을 잘 보는 거는 향후 주택 경기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저걸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당황스러운 질문 하나 드려보면은 그 왜 유명한 책 제목을 좀 같았으면은
주택 시장에서 도대체 정의란 무엇일까요? 이게 결국 사람들이 이게 뭔가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에서 배제된 사람들 사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데도 소위 말하는 많이 오르지 않은 강북의 어디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 그렇고 집이 없는 사람도 뭐 더 말할 것도 없겠고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좀 형평성의 문제부터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 결국은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분노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나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고 어느 시점에 잠깐 판단 잘못했는데 그게 한 4, 5년 지나니까 너무 차이가 커지고 자, 주택시장에서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저는 이게 주택 시장에서의 정의에서 주택의 방점이 찍히는 것과 그 다음에 주택을 떼고 시장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봤을 때도 상당히 제 깜냥으로는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택에 좀 더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은 이 주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소유를 통하거나 임대를 통해서 반드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의식주 중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부럽죠. 나도 할 걸.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미워지는 수준까지는 잘 가지 않죠. 그런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은 저 운 좋은 놈,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친구가 또 그렇게 많이 미워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 주택이라는 거는 나도 반드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소유 또는 임대를 통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주택 시장이 외부성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 시장이라는 거는 좀 일종의 이제 중앙 집권화된 시장이 아니라 1대1로 만나서 거래를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땅이라는 거는 공급이 되게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차나 이제 뭐 과자를 만들듯이 찍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재화죠. 그런데 이 주택 시장에서 누가 집을 샀는데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생각되면 당연히 이제 그 주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힘든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정서적인 반응은 너무 이해가 잘 되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럼 시장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의라는 게 그러면 형평성인가? 정의라는 게 아니면 어떤 시장의 합리적인 규칙인가? 사전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규칙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그럼 받아들일 것인가?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코멘트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모든 사람이 집을 갖게 하는 정책이 그럼 과연 정의로운 정책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그거는 제가 이제 서평에서 던지고 있는 마지막 질문, 이 저자의 정책이 합리적인가? 라는 질문과 다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하기 어렵지만 일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정의와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자가 소유를 굉장히 촉진하는 정책이 이제 미국의 정책인데요. 요즘에는 이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자가 소유가 높긴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포더블 하우징 측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고 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한지 논의를 해봐야 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문현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해서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교수님 서평을 보면은 또 이제 책에 대해서 굉장히
조곤조곤 잘 말씀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좀 비판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좀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 제가 원래 뭐 학자이시기도 하지만 본인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름 이제 정책적인 함의를 지닌 책들을 꾸준히 내고 계시거든요. 이런 어떤 일련의 저술 작업 사실 학자들이 하긴 또 어려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 그냥 일반 학자들이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일련의 저술 작업이 지닌 좀 어떤 함의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 이 책의 출연이 대단히 반가운 출연이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주택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시장들이 있고 여기에 연관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예. 이게 상당히 그 양분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책의 저자께서도 이제 조금 그 양분된 지형 중에 한 부분에 속하신 분은 맞지만 이분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한 번씩 좀 곱씹어 볼직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어떤 그 일군의 사람들에 대한 편벽됨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주택 경기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 실증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던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제 주택은 무엇이고 집값은 어떤 시기에 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고 이제 판을 까는 거죠. 그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좀 더 반향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좀 열띤 토론을 하는 그 실증 근거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는 그런 장들이 건설적으로 이제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앞쪽에서 뭐 교수님 말씀을 어떤 관통하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답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교수님께서 쓰신 이 책 리뷰의 제목이 차가운 이성을 기대하며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많은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들이 사실은 좀 감정적으로 차갑지 않은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를 이제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리뷰의 의미, 제목의 의미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김수현 저자께서 이제 쓰신 그간의 책들을 보면은 낮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출간된 책 가난이 사는 집을 보면은 이제 빈민촌에 대한 어떤 그 리포트를 쭉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주거빈곤과 관련돼서 운동을 하셨던 상황들도 쭉 좀 서술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저자께서 정책을 할 때 사실은 가장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대상이 누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찬이성 더운 가슴은 사실은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유명한 수요와 공급이 창시자로 불리는 경제학자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원래는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찬이성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사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자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저자께서는 뜨거운 가슴을 먼저 갖고 시작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진위를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그 주택 경기라는 게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그게 어떤 때 오르고 어떤 때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가운 이성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도 거기에 기반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마지막으로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정권이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도 저기 재건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뭐 안전진단 같은 거 뭐 좀 너무 강하게 거의 폐지하는 수준까지 갔고 뭐 어떻게 보면 세제들도 좀 손볼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방향이 또 약간 또 너무 또 반대쪽으로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은 크게 수요 정책하고 공급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는 이제 경기가 과열되면 수요를 조정하고 경기가 이제 떨어지면 수요를 좀 진작시키려는 그런 정책들은 저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과 관련해서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향후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은 펴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또 많이 하락할 때는 향후 공급이 또 어떤 특정 시기에 과잉돼서 몰리는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정책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한번 시도를 하면은 좀 지속 기간이 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수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갑자기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금융과 관련해 가지고 거시 건전성을 좀 많이 훼손하는 그런 수요 진작 정책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특히 LTV나 DSR 중에서 DSR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꼭 그 적정선을 지켜서 어떤 그 가계의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반드시 이제 지켜주는 수준에서 갈 필요가 있고요. 수요를 진작한 정책이라 하더라도요. 그다음에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이제 재건축하고 이제 재개발을 같이 통칭하는 말인데요. 정비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가 사실은 서울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있어봤자 이제 부산 정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화시켜주고 빨리하게 하는 게 결코 나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호 지역에 주거를 확충하는 일, 특히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인프라가 많이 갖춰진 부분에서 양질의 그 공급을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비 사업은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순증이 없다라는 반론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순증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확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좋은 집이 더 많아지면은 사실은 그 퀄리티 대비 내는 임대료나 매매 가격이 이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질문들 많이 드렸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오지은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